나치 정권이 지속되던 동안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전투와 강제된 법률 외에도 어떤 증인도 없는 곳, 심지어 병사들조차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실행된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장소는 사용된 후 사라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른 장소는 너무 잘 숨겨져서 수십 년 동안 아무도 그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공식 기록 보관소는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일어난 일의 일부는 결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잔해, 보고서, 묻힌 구조물, 잠긴 방, 이름 목록, 번호가 매겨진 조각, 그리고 어디로도 이어지지 않는 터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타난 모든 것은 말해지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일어난 일을 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정 것들이 어떻게 알려진 이야기에서 벗어나 있었는지를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일부는 온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누군가 볼 수 있기 전에 파괴되었습니다. 나치 독일이 남긴 가장 충격적인 비밀은 무엇이었고 왜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야 그렇게 많이 드러났을까요? 늑대굴 위로. 폴란드 동부의 숲이 우거진 지역에 제3제국에 가장 잘 경비되는 단지 중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그곳은 동부 전선에서 히틀러의 주요 지휘 본부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늑대 소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 도달하려면 여러 보안 구역을 통과하고 숨겨진 검문소를 지나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길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곳은 단일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부지는 수십 개의 구조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지휘소, 침실, 발정이, 통신소, 그리고 대피소가 있었습니다. 지붕은 그물과 나뭇가지로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건물은 두꺼운 콘크리트 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히틀러는 소련에 대한 공세의 대부분을 지휘했습니다. 그는 8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개인 벙커 안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보고를 받고 메시지에 답하고 원격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술자들은 여러 구역에 폭발물을 설치했습니다. 적들이 도착하면 모든 것을 몇 초 만에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들키지 않고 도망칠 수 있도록 숨겨진 통로도 건설되었습니다. 그 통로 중 일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암살 시도는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1944년 7월 20일이었습니다. 클라우스 폰 슈타우펜베르크는 회의 중에 폭탄을 놓았습니다. 폭발로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히틀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후 보안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접근이 강화되었고 더 많은 함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단지는 여러 단계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는 병사들과 경비병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는 기술 및 행정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는 지도자와 그의 가장 가까운 협력자들만이 있었습니다. 1945년에 퇴각하기 전에 독일군은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지점에 폭발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구조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커다란 부서진 블록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수년 동안 아무도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의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진 후에야 고고학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케이블, 기초, 방탄문, 그리고 버려진 물건들의 잔해가 발견되었습니다. 오늘날 그곳은 여전히 버려져 있습니다. 갈라진 벽, 막힌 터널,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구역 사이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배치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통로가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집니다. 방문객들은 가장 인상적인 것이 분위기라는 데 동의합니다. 표지판이나 안내판은 없습니다. 오직 텅 빈 건물들만이 외부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전쟁을 지휘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채널 제도의 벙커. 1940년에 독일군은 프랑스 해안 근처에 작은 영국 영토인 채널 제도를 점령했습니다. 그곳은 전쟁 중에 나치가 점령한 유일한 영국령 지역이었습니다. 곧 그들은 요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지, 저지, 올더니 섬은 방어 진지로 가득 찼습니다. 벙커, 감시초소, 기관총 진지, 창고, 터널, 방공호가 건설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치가 바다로부터의 잠재적인 연합군 침공을 막기 위해 건설한 구조물 네트워크인 대서양 방벽의 일부였습니다. 건설에는 강제 노동자와 포로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보호 장비도 거의 없이 긴 시간 동안 손으로 땅을 팠습니다. 환경은 가혹했습니다. 올더니에는 심지어 강제 노동 수용소도 설치되었습니다. 벙커는 두껍고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으며 많은 경우 바위 사이에 또는 지하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일부는 환기 시스템, 지휘실, 탄약 공간, 그리고 다른 방어 지점과의 내부 연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해변, 절벽, 주요 도로를 통제했습니다. 섬들은 분쟁이 끝날 때까지 강화되었습니다. 독일의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요새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섬들은 프랑스에서 연합군이 진격한 후 고립되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중요한 전투가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1945년 5월에 항복했습니다. 전쟁 후 이 벙커들 중 많은 수가 버려졌습니다. 일부는 덮이거나 창고로 개조되었습니다. 다른 일부는 보존되어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원래의 구조물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구역도 있습니다. 채널 제도는 나치 정권이 잠재적인 상륙에 어떻게 대비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요새들은 직접적인 전투에서 사용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된 규모와 노력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그것들은 풍경의 일부입니다. 일부는 여전히 묻혀 있습니다. 다른 일부는 복원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박물관이나 역사적 명소로 기능합니다. 섬들이 전투를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물들은 전쟁의 또 다른 부분, 즉 끊임없는 공격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해 줍니다. 베를린 대공포탑. 전쟁 말기에 베를린은 연합군 폭격의 끊임없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공중에서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나치 정권은 플라크 타워로 알려진 거대한 대공포탑을 건설했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직접적인 폭발에 저항하고 지붕의 무거운 포대를 지탱하도록 설계된 강화 콘크리트 블록이었습니다. 각 타워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상부에는 대공포가 설치되었습니다. 중간층에는 지휘소, 기술실, 레이더 조작원실이 있었습니다. 저층은 공습 중 수천 명의 민간인을 위한 피난처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곳은 티어가르텐, 프리드리히스하인, 훔볼트하인 지역에 있었습니다. 일부는 높이가 40m에 달했습니다. 플랫폼에서 도시의 상공을 통제하며 적 폭격기에 대한 사격을 유도했습니다. 내부 조직은 엄격했습니다. 대피 경로, 비축물, 발정이, 부상자 구역이 있었습니다. 내부 벽은 두껍고 창문이 없었습니다. 압력에도 불구하고 팀은 시스템을 활성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긴 교대로 작업했습니다. 가장 심한 폭격 중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타워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방어를 위해 설계되었지만 많은 주민들에게 마지막 피난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타워는 무너지지 않고 직접적인 충격을 견뎌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일부는 소련군에 의해 부분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다른 일부는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그 크기와 견고함 때문에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여러 개는 흙으로 덮이거나 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 개조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플라크 타워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전망대, 도시공원 또는 대중에게 폐쇄된 공간으로 기능합니다. 그 벽에는 파편 충격과 인근 폭발로 인한 균열과 같은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베를린의 플라크 타워는 대규모 구조물과 방어 기술로 수도를 공중에서 보호하려는 시도를 보여줍니다. 최종 징역을 막지는 못했지만 분쟁의 마지막 날까지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오버잘츠베르크. 오스트리아 국경 근처 바이에른 알프스에 위치한 오베르잘츠베르크는 제3제국의 고위 지도자 여러 명의 휴식과 계획의 중심지가 된 산악지역이었습니다. 히틀러는 그곳에 베를린 외곽에 자신의 주요 거주지인 베르크호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집이 아니라 경호원 건물, 사무실, 대피소, 개인 도로를 포함하는 복합 단지의 일부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지역은 일종의 산악본부로 변모했습니다. 시설이 확장되고 지하 벙커가 건설되었으며 보안이 강화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도자들 중 일부도 근처에 거주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괴링, 보어만, 힘러가 있었습니다.
오베르잘츠베르크는 단순히 휴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회의가 열리고 정치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연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지휘 구조 내에서 핵심적인 지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통신 시스템, 상시 감시, 그리고 감시되는 접근 도로가 있었습니다. 베르크호프 외에도 켈슈타인 하우스, 즉 독수리 둥지로 알려진 다른 건물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터널이 있었습니다. 산 정상에 위치한 이 건물은 방문객을 맞이하고 특별 회의를 개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1945년 4월 전쟁이 거의 패배했을 때 그 지역은 연합군 항공기에 의해 폭격되었습니다. 여러 건물이 손상되었습니다. 얼마 후 미군이 그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문서, 개인 소지품, 시설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전쟁 후 그 복합 단지의 일부는 숭배 또는 순례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파괴되었습니다. 일부 건물은 해체되었습니다. 다른 건물은 새로운 용도로 보존되었습니다. 독수리 둥지는 그 위치와 구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건물 중 하나이며 오늘날 식당이자 관광 명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베르잘츠베르크는 정권이 지도자들을 위해 안전하고 고립된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한 가장 명확한 예시 중 하나입니다.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곳은 지휘체계와 제3제국 고위 관리들의 생활 방식의 일부였습니다. 맹겔레의 지하실. 1944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우슈비츠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린 후 그들은 수용소 의사의 빠른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부는 일터로 보내졌고 다른 일부는 제거되기 위해 따로 분류되었습니다. 살아남은 그룹 중에서 특별한 경우, 즉 쌍둥이, 외소증이 있는 사람 또는 눈에 보이는 기형이 있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따로 분리되었습니다. 그곳의 의사 중 한 명인 요제프 멘겔레는 그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가족에 대해 묻고 자신이 찾고 있는 것에 적합한지 결정했습니다. 쌍둥이는 측정되고 몸무게가 측정되고 비교되었습니다. 그들은 피를 뽑고 다른 물질을 주사하고 때로는 액체로 눈 색깔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한 명이 죽으면 다른 한 명은 장기를 검사하기 위해 희생되었습니다. 일부는 마취 없이 여러 번 수술을 받았습니다. 모든 단계는 세부 사항과 함께 폴더에 기록되었습니다. 유해는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다른 센터로 보내졌습니다. 어떤 절차도 치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관찰 또는 비교를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조수들도 수감자들이었습니다. 일부는 의학에 대해 알았고 다른 일부는 단지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청소하고 아이들을 붙잡고 일어난 일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위협 아래 있었습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빠르게 교체되었습니다. 수용소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실험에 사용된 아이들은 더 잘 먹고 지붕 아래에서 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유용한 동안만 지속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죽었습니다. 수용소가 해방되었을 때 문서, 그림, 인체 부위가 담긴 병, 그리고 세션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한 공책에는 이름, 날짜, 그리고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페이지들은 여러 보고서에서 교차되는 이름과 함께 반복된 테스트를 보여주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맹겔레의 손을 거쳤습니다. 극히 일부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일부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치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맹겔레는 분쟁이 끝난 후 탈출했습니다. 그는 남아메리카로 피신하여 재판에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브라질에서 유해가 확인되었지만 유죄 판결은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곳에서 발견된 모든 것 때문에 실험과 관련이 있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군대가 도착하기 전에 나치군은 증거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에 충분한 문서 메스 병이 남아 있었습니다. 숨겨진 원자로. 1944년 중반 독일 남부의 작은 마을 하이거로흐에서 일단의 독일 과학자들이 비밀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옛 양조장 지하실을 실험실로 사용했습니다. 그곳에서 충분치 않은 자원과 압력 속에서 원자로를 가동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3제국의 원자력 프로그램의 일부였습니다. 목표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은 불안정했고 핵심 재료에 대한 접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라늄, 중수, 흑연 반사체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책임자는 양자 물리학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였습니다. 팀은 우라늄 큐브를 용기 안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들은 방출되는 에너지를 제어하려고 했지만 안정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구조는 조잡하고 위험했습니다. 연합군은 핵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ALSOS라는 특수그룹을 파견했습니다. 1945년 4월에 그들은 하이거로흐에 도착하여 실험실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지하실에서 그들은 미완성 원자로를 발견했습니다. 금속 실린더, 케이블, 목재 구조물, 우라늄 큐브, 중수가 담긴 탱크, 그리고 기술 노트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한 설치였지만 그 시도가 실제였음을 증명했습니다. 연합군은 물질을 회수했습니다. 그것은 나치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신문을 받았고 팀의 일부는 감시해 경력을 계속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 이송되었습니다. 오늘날 그곳은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자로 재현물과 원본 요소의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은 원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벽, 낮은 천장, 그리고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이거로흐 실험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인 폭발 위험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발견은 독일의 원자력 연구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 테스트, 시험 장비가 있었습니다. 하이거로흐에 숨겨진 원자로는 제3제국의 기술적 한계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비록 폭탄을 개발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가용한 수단을 사용하여 시도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를 남겼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알프스 요새. 1944년 마지막 몇 달 동안 연합군 정보기관들 사이에서 보고서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치가 알프스에 터널 대피소 무기고 숨겨진 벙커를 갖춘 최후의 방어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프스 요새 또는 알펜 페스퉁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를린이 함락될 경우 정권의 마지막 거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제3제국의 고위 지도자들이 가장 충성스러운 병력과 함께 독일 남부와 오스트리아의 산으로 후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몇 달 동안 저항할 것이었습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은 보급품, 연료, 비밀 계획, 심지어 기밀 문서까지 비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민감한 자료를 숨길 수 있는 터널도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군인, 관리, 심지어 일부 탈영병까지 언급했습니다. 연합군 본부에서는 이를 실제 가능성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는 접근하기 어려운 산악 지역을 보여주었고 길이 거의 없는 곳에서는 소수의 집단이 훨씬 더 오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군사 계획이 조정되었고 필요할 경우 그 방향으로 이동할 병력이 할당되었습니다. 정보기관은 그 지역으로의 이동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메시지를 가로챘습니다. 또한 건설 가속화, 남쪽으로 향하는 열차, 밀봉된 상자를 운반하는 트럭에 대한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알프스 계곡 사이에 숨겨진 시설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는 일부 수감자들의 진술이 더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새가 실제라는 생각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상세한 계획이나 대규모 방어 단지를 확인하는 항공사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길어질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지휘관들은 그 위협에 맞설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상상했던 규모의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소규모 건축물, 고립된 벙커, 소박한 저장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하 네트워크, 숨겨진 공장, 중앙 집중식 지휘 본부는 없었습니다. 이른바 알프스 요새는 대부분 기만 전략이었습니다. 이는 시간을 벌기 위해 요제프 괴벨스가 추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연합군 사이에 의심을 심고 일부 징역을 지연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실제로는 붕괴의 신호였을 때 특정 물류 이동을 저항 계획의 일부인 것처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1945년 4월과 5월에 연합군이 알프스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예상했던 것과 비슷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고립된 구조물만 있었고 장기간 방어를 유지할 실제 능력은 없었습니다. 일부 지휘관은 전투 없이 항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에 대한 신화는 계속해서 퍼졌습니다. 책, 영화, 심지어 당시의 증언에도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막힌 입구, 숨겨진 통로, 미개척 공간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수색에서는 비정상적인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알프스 요새에서 일어난 일은 근거 없는 아이디어가 대규모 군사 결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몇 달 동안 실현되지 않은 위협을 중심으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전쟁 후 검토된 독일 기록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악 지역에 피난할 가능성에 대한 막연한 언급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그 마지막 거점이 설치될 예정이었던 지역은 시골 지역이나 관광 지역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계획, 묻힌 건축물, 비밀 지휘센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소문 과장 그리고 내부 선전의 혼합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디클록 제3제국의 비밀 기술에 대한 소문 중에는 그 신비성 때문에 두드러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디글로케라는 이름의 가상의 장치입니다. 독일어로 종을 의미하는 이 이름은 공식적인 문서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인 증언과 전쟁 후의 이야기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가장 자주 반복되는 묘사는 크고 원통형이며 거대한 종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금속 물체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원소로 작동하며 이상한 에너지장을 생성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일부 버전에서는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빛을 내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했다고 언급합니다. 이 가상의 장치는 독일과 체코슬로바키아 국경 근처의 숨겨진 시설에서 진행된 실험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일부 보고서에서는 추진, 첨단 전자공학 및 실험 물리학 프로젝트와 관련된 과학자들의 참여를 언급합니다. 이러한 작업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이 주제는 1990년대에 군사 역사 연구자들이 문서화되지 않은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하기 시작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데어리제라는 곳에서 이 장치가 작동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발굴 작업에서는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이론은 이를 특수 목적 무기와 연결하고 다른 이론은 중력 실험과 연결합니다. 희귀 물질, 시간에 미치는 영향, 심지어 인근 구조물에 대한 손상도 언급되었습니다. 이 중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디글록을 언급하는 보고서는 나치 기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터뷰, 간접적인 이야기 또는 공식적인 확인이 없는 문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진 실제 아이디어와 신화의 혼합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는 책, 프로그램, 다큐멘터리에 계속 등장합니다. 일부는 디글록에서 정권의 비밀 프로젝트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는 예시를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나중에 만들어진 발명품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면, 사진, 회수된 부품은 없습니다. 어떤 직접적인 증인도 맹세해 그 존재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디글록의 이야기는 불완전한 기록과 제3제국의 일부 실험실을 둘러싼 침묵으로 인해 계속 살아있습니다. 호르텐호 2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일부 독일 엔지니어들은 특이한 비행기 설계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프로젝트 중 하나는 호르텐호 2였습니다. 이것은 동체나 꼬리가 보이지 않는 비행 날개 형태의 항공기였습니다. 이 디자인은 공기 저항을 줄이고 속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프로토타입은 호르텐 형제가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목재와 수지 같은 가벼운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이 모델은 2개의 제트 엔진을 장착하도록 고안되었으며 이는 그러한 디자인을 가진 최초의 제트 추진 전투기 중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초기 시험에서 이 항공기는 안정적이고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루프트바페의 관심을 끌었고 루프트바페는 개선된 버전의 생산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자원 부족과 연합군의 징역으로 인해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소수의 프로토타입만 완성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미군에 의해 노획되어 분석을 위해 해외로 옮겨졌습니다. 현재 미국 국립항공우주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호르텐호 222는 그 형태가 당시의 레이더 신호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스텔스기로 설계되지는 않았지만 그 형태는 레이더에 보이지 않는 기술에 대한 후속 연구를 촉발했습니다. 그 구조를 연구한 전문가들은 당시로서는 진보된 디자인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제작은 효율적인 공기역학과 강력한 엔진을 결합했습니다. 그러나 전투에 투입되거나 활성 함대의 일부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쟁이 거의 패배했을 때에도 정권의 일부 부문이 새로운 기술을 탐구하려 노력했던 방식의 예시로 남았습니다. 그것은 분쟁 기간 동안 군사항공 분야의 마지막 이니셔티브 중 하나였습니다. 호르텐호 222는 계속해서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디자인은 레이더 전파를 분산시키는 능력 때문에 현대 모델과 비교되어 왔습니다. 비록 전쟁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그 존재는 제3제국의 붕괴 속에서 특정 개발이 미래를 예측하려고 노력했음을 보여줍니다. 리제의 미완성 터널 1943년에서 1945년 사이에 SS는 폴란드 남서부 올빼미 산맥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리제라고 불렀습니다. 독일어로 거인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여러 층, 숨겨진 통로, 콘크리트로 강화된 구역을 갖춘 지하 복합단지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이 작업은 강제 수용소 수감자들을 동원하여 엄격한 감시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용될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일부는 베를린이 함락될 경우 나치 고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이들은 비밀 지휘센터나 특수무기를 위한 보호된 공장이라고 지적합니다.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이 미완성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터널은 손과 기본적인 도구로 굴착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먼지와 습기 속에서 적절한 보호 장비도 없이 긴 시간 동안 일했습니다. 붕괴는 잦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굴착 중에 사망했습니다. 때로는 시신조차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원본 도면은 완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총 7개의 구역이 통로와 숨겨진 입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방은 홀 형태이고 다른 방은 단순한 통로입니다. 외건용 레일, 수직 갱도, 강화된 갱도가 있습니다. 특정 부분에서는 벽에 도구 자국과 폭발물 흔적이 있습니다. 소련 점령 기간 동안 여러 입구가 막혔습니다. 지역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에 탐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일부 구역은 침수되었습니다. 다른 구역은 붕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구간을 탐험할 수 있었습니다. 도구의 잔해, 헬멧, 빈캔, 기계 부품, 신발, 심지어 젖은 문서와 같은 물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작업이 갑자기 중단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아무것도 해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터널에서 무기가 생산되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군사 지휘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널리 퍼진 이론은 폭격으로부터 더 안전한 지역으로 군수산업의 일부를 이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접근은 제한적입니다. 일부 구역은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만 다른 구역은 여전히 봉인되어 있습니다. 내부 구조는 불규칙하며 고르지 않은 지형과 막다른 통로가 있습니다. 벽은 금이가 있습니다. 환기는 열악했습니다. 계속해서 사용되었다는 징후는 없습니다. 매년 새로운 구역이 발견됩니다. 지하 스캐너를 기반으로 한 현대적인 지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배치는 재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입구가 있다고 믿습니다. 리제 프로젝트는 핵심 기반 시설을 숨기려는 정권의 가장 큰 노력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것은 미완성 갱도들로 지하의 계획을 숨기려는 시도가 얼마나 멀리까지 나아갔는지를 보여주는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르츠의 지하 공장. 전쟁 말기의 연합군의 폭격으로 나치 정권은 군사 생산의 일부를 지하로 옮겨야 했습니다. 독일 중부 하르츠 지역에는 공습으로부터 보호되는 공장을 세우기 위해 갱도들이 굴착되었습니다. 죄수들과 강제 노동자들이 굴착, 기계 설치, 그리고 운영 유지를 위해 동원되었습니다. 작업 조건은 극도로 열악했습니다. 터널은 습하고 환기가 잘 되지 않았으며 공간이 협소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길었습니다. 자연광의 부족은
노동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고, 붕괴, 그리고 끊임없는 질병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대를 마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이 시설들에서는 비행기 부품, 경량 무기, 차량 부품, 그리고 탄약이 생산되었습니다. 입구로 자재를 운반하기 위한 선로가 건설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크레인, 적재 시스템, 그리고 임시 창고가 있었습니다. 1945년에 미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공장들이 부분적으로 가동 중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계류, 도구, 도면, 그리고 절반 정도 조립된 생산품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막사, 임시 부엌, 그리고 노동자들이 잠을 자는 공간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시설들 중 일부는 연합군 정보기관에 의해 문서화되었습니다. 기록이 작성되었고 기술 정보가 회수되었으며 체포된 엔지니어들이 신문되었습니다. 일부 장비는 연구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터널들 중 일부는 폐쇄되었습니다. 다른 일부는 산업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구역은 훼손되었습니다. 누수, 붕괴, 그리고 낙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접근 가능한 구역들이 있습니다. 하르츠의 지하 공장 네트워크는 정권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생산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실험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즉시 사용하기 위한 실제 재료를 생산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군복, 문서, 개인 도구, 그리고 무기 부품의 잔해가 발견되었습니다. 벽에는 지속적인 사용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손으로 새긴 글씨도 있습니다. 이 공장들은 다른 시설들만큼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 규모와 조직은 공격 속에서도 생산을 계속하려는 마지막 노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하르츠의 지하 공간은 어둠 속에서 전쟁을 유지하려는 마지막 시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도라 미텔바우와 VE 독일 하르츠 지역에 도라 미텔바우라는 지하 복합 단지가 건설되었습니다. 이곳은 산 안에 굴착된 터널 네트워크로 당시 제3제국의 가장 진보된 무기인 이투 로켓이 제조되었습니다. 이곳은 공장, 창고, 강제 수용소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죄수들은 다른 수용소에서 끌려와 극한 환경에서 강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로켓이 만들어지는 바로 그 터널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먼지, 끊임없는 소음, 부족한 환기, 그리고 휴식 없이 몇 시간 동안 이어지는 근무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진,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B2 로켓은 무인 탄도 미사일이었습니다. 100km 떨어진 도시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런던과 다른 유럽 도시들을 대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개발은 군사팀과 협력하는 엔지니어들이 담당했습니다. 지상에서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지하에서는 위협 속에서 부품이 조립되었습니다. 생산은 1943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전쟁 마지막 몇 달간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공장은 계속 가동되었습니다. 1945년에 미군이 이 지역에 진입했을 때 그들은 사용 중인 터널, 기계류, 도면, 그리고 절반 정도 조립된 생산품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상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전기시설, 내부 승강장, 연료 저장고, 그리고 최종 조립 구역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인체 유해와 죄수들이 겪은 처우에 대한 증거도 발견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들 중 많은 이들이 신문을 받았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비밀 프로그램으로 미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살아남은 기술자들은 복합단지 내에서의 삶에 대한 증언을 남겼습니다. 도라 미텔바우는 과학, 전쟁, 그리고 착취가 뒤섞인 곳이었습니다. 첨단 기술은 수천 명의 생명을 대가로 건설되었습니다. 로켓은 최소한의 안전이나 인간적인 조건도 없이 강제 노동 수용소로 운영되는 공장에서 발사되었습니다. 오늘날 복합단지의 일부가 일반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터널의 일부 구간을 방문하고 원본 기계류를 보고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나치 기술이 전쟁의 흐름을 바꾸려고 강제 노동에 얼마나 의존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예시 중 하나입니다. 알타우제와 약탈된 작품. 전쟁 마지막 해에 나치는 약탈한 예술품의 일부를 외땅 옷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적지 중 한 곳은 오스트리아의 알타우제 소금 광산이었습니다. 그곳에 수백 점의 그림, 조각, 고대 가구, 그리고 귀중한 문서들을 숨겼습니다. 이곳이 선택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광산 갱도들은 넓고 시원하며 안정적이었습니다. 소금은 습기를 막아주어 물건들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보물 수송용 차량들은 강화된 터널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작품들을 손상시키지 않고 놓기 위한 목재 공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이전은 고위 관리들이 감독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박물관의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 소장품에서 가져온 그림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작품에는 추방된 유대인 가족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합군의 징역이 불가피해지자 모든 것을 파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나치는 광산의 여러 지점에 폭발물을 설치했습니다. 작품들이 적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지 작업자들이 폭발물 일부를 해체하거나 전선을 우회시켰습니다. 덕분에 내용물 대부분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라벨이 붙은 상자, 카탈로그, 재고 목록, 그리고 많은 유명한 작품들을 발견했습니다. 렘브란트, 베르메르, 루벤스, 반 아이크 등 유명 화가들의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말려 있었고 다른 일부는 여전히 액자에 들어 있었습니다. 자료 회수를 담당했던 이들은 약탈의 흔적을 쫓던 미술 및 역사 전문가 집단인 모뉴먼트맨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분류하고 작품의 상태를 문서화하며 이전을 조직했습니다. 이 정보 중 일부는 이후 재판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일부 작품은 명확한 식별표가 없었습니다. 다른 일부는 변형되었습니다. 일부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채 국가 소유 또는 박물관에 남았습니다. 알타우제 광산은 나치 약탈품의 가장 큰 은닉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품들은 수개월 동안 지하에 있었으며 그 가치를 이해하는 기술자와 노동자들에 의해 보호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예술품 중 일부는 다시 전시되고 있습니다. 다른 일부는 계속해서 조사 중입니다. 알타우제는 채굴지에서 수천 점의 문화재를 위한 우연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약탈당한 것을 재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수년이 지난 지금도 그곳을 거쳐간 각 작품의 기원과 최종 목적지를 추적하기 위해 기록들이 계속 검토되고 있습니다. 메르커스의 보물. 1945년 4월 미군 병사들이 독일 중부의 메르커스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노동자들을 신문하던 중 그들은 인근 소금 광산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나치들이 전쟁 마지막 몇 달 동안 상자와 꾸러미들을 그곳 갱도로 운반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군인들은 광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금고에 외국 동전 자루, 수톤의 지폐, 귀중품, 그리고 수백 자루의 보석과 개인 소지품이 있었습니다. 물건들 중에는 반지, 시계, 금리, 메달, 목걸이, 그리고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이 물품들 중 많은 것이 강제 수용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또한 약탈된 그림, 조각, 그리고 유럽 박물관의 명각이 새겨진 가구들도 있었습니다. 금괴에는 중앙은행의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일부는 점령된 국가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녹여져 다시 분류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지하에 파여진 방에 방탄문으로 잠겨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정보기관에 의해 문서화되었습니다. 사진이 촬영되었고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내용물은 군사보호해 운반되었습니다. 자료의 일부는 전후 재판의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메르커스는 분쟁 중 가장 큰 경제적 발견이 되었습니다. 총 가치는 엄청났습니다. 광산은 독일 제국 은행의 남은 자산들을 위한 임시 창고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또한 기록 보관소, 회계장부, 그리고 금융거래 목록도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물건들은 결코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소유자들이 사망했거나 출처를 증명할 문서가 없었습니다. 당국은 가능한 것을 반환하고 주인이 없는 것을 보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발견은 나치가 경제 시스템에 잔존물을 구하려고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광산은 즉석에서 만들어진 은닉처가 아니었습니다. 질서, 라벨, 그리고 보안 장치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며칠 전 메르커스는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이 약탈되고 축적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그 광산에서 나온 것은 물질적 재산뿐만 아니라
대규모 강탈 네트워크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원본 기록 보관소의 일부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물은 여러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메르커스는 평범한 광산에서 나치 정권 하에의 약탈 규모를 직접 증언하는 곳으로 변모했습니다. 토플리츠 호수의 금. 전쟁이 끝나자 중앙 유럽의 여러 지역은 소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장 끊이지 않는 소문 중 하나는 오스트리아의 토플리츠 호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깊은 물속에 제3제국의 화물이 가라앉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널리 퍼진 이야기는 금, 문서, 그리고 비밀 작전의 증거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호수는 산과 숲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깊이는 약 100m입니다. 가장 낮은 부분은 산소와 격리되어 있어 그곳에 떨어지는 모든 것이 더 잘 보존됩니다. 이것이 무언가 중요한 것이 바닥에 온전하게 남아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첫 탐사는 195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한 잠수부 그룹이 금속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위조 문서, 영국 지폐, 그리고 인쇄 장비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베른하르트 작전의 잔해였습니다. 이 작전은 적시장에 위조 지폐를 유통시키려는 나치 계획이었습니다. 발견된 것들은 전쟁 말기에 호수가 물품을 숨기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회수된 상자는 위조와 관련된 물품만 있었습니다. 이후의 탐사에서는 무기 부품, 차량 부품, 그리고 군복과 같은 다른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이 퇴적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일부 보고서에서는 극한 조건 때문에 꺼낼 수 없었던 밀봉된 컨테이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1960년대에 독일 해군팀도 그 지역을 탐사했습니다. 그들은 침몰한 구조물의 존재를 확인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료의 일부는 다른 시설에서 분석하기 위해 옮겨졌습니다. 호수가 수용소나 점령된 은행에서 온 물품을 버리는 장소로도 사용되었다는 이론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결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금괴나 보석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모험가들의 탐사 지점입니다. 바닥의 조건 때문에 접근이 어렵습니다. 물은 특정 깊이부터 밀도가 변합니다. 이것은 잠수부의 움직임과 시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호수에 대한 관심은 근거 없는 이야기들과 섞였습니다. 일부는 침몰한 잠수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실험 무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 중 어느 것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토플리츠 호수는 베른하르트 작전의 실제 증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은 다른 비밀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탐사는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표면으로 나온 것은 대량 위조품의 잔해일 뿐 금은 아니었습니다. 베른하르트 작전. 1942년에 제3제국 당국은 영국 경제를 내부에서부터 흔들기 위한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베른하르트 작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목표는 영국 은행 지폐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위조하여 탐지되지 않고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인쇄공, 조각가, 제지 전문가들이 선발되었는데 그들 대부분은 죄수였습니다. 그들은 베를린 북쪽의 작센하우젠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 그들은 인쇄기, 특수잉크, 원본과 유사한 종이 등 필요한 도구를 갖춘 작업장을 설치했습니다. 작업자들은 감시해 일했습니다. 그들은 빠른 결과를 요구받았습니다. 지속적인 품질 테스트가 이루어졌습니다. 뭔가 잘못되면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첫 몇 달 동안 지폐들은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완벽한 사본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0만 파운드의 위조 지폐가 생산되었습니다. 일부는 정보 작전을 자금 조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일부는 적의 금융 시스템을 약화시키기 위해 배포되었습니다. 목표는 영국 통화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고 무역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계획 책임자들은 작업장을 여러 번 옮겼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그들은 모든 것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자료의 일부는 토플리츠 호수에 버려졌습니다. 다른 일부는 파괴되거나 숨겨졌습니다. 위조 지폐는 몇 년 후 다른 나라에서 나타났습니다. 참여했던 죄수들 중 일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작업이 어떻게 조직되었고 어떤 종류의 압력을 받았는지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또한 지폐의 보안 세부 사항을 복제하는 데 사용된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도 남겼습니다.
연합군은 문서, 인쇄기, 샘플, 그리고 생산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은 분석되고 실제 지폐와 비교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위조자들이 매우 높은 수준의 정확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르나르트 작전은 위조를 전쟁 무기로 사용하려는 가장 진보된 시도 중 하나였습니다. 예상만큼 영국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지는 못했지만 무력 충돌 내에서 금융 방법을 사용하는 데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군사 기록에 기록되었습니다. 일부 원본 인쇄판은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위조 지폐는 수집가들 사이에서 유통됩니다. 실험으로 시작된 것이 현대 역사상 가장 크고 잘 조직된 위조 사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치 열차의 미스터리. 폴란드 남서부의 바우부치 지역에서는 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치 독일이 패배가 임박했음을 알고 금, 보석, 문서, 무기로 가득 찬 열차를 숨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는 열차가 브레슬라우를 출발했지만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아무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에 두 남자가 지상 스캐너를 사용하여 열차의 위치를 찾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막힌 터널 안의 옛 철로 근처에 금속 구조물이 묻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이 전설은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추정되는 열차를 리제 단지와 연결시켰습니다. 일부는 자원을 대피시키기 위한 더 큰 계획의 일부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폴란드 당국은 초기 발굴을 감독했습니다. 고고학자와 지질학자들도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차량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결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 가능성은 이 지역의 관광을 증가시켰습니다. 버려진 철로를 따라 탐사 경로와 가이드 투어가 조직되었습니다. 오래된 기록 보관소에는 독일 점령 마지막 날 동안 남쪽으로 향한 장갑 수송에 대한 모호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싣고 있었는지 그리고 도착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일부 이론은 약탈된 예술품을 싣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이론은 현금과 금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것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현지 연구자들은 무너진 터널, 승강장의 잔해, 그리고 오래된 구조물의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일부 지점은 콘크리트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지점은 비워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형 조건이 발굴을 어렵게 했습니다. 이 문제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기, 정치적 이익, 그리고 언론의 선정주의에 대한 비난이 있었습니다. 열차를 발견했다고 주장한 두 남자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진술은 기록되었고 새로운 수색을 촉발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열차의 존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교란을 위해 만들어진 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만약 존재했다면 이미 해체되었거나 흔적도 없이 옮겨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것은 이 지역에 오래된 철도 구조물, 미확인 구역, 그리고 잡초 사이에 사라지는 철로 구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결과가 없지만 때때로 누군가가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나치 열차는 불완전한 지도와 흐릿한 기록 보관소에 의해 유지되는 일종의 현대 신화가 되었습니다. 호박방. 1942년 독일군이 소련을 침공했을 때 레닌그라드 근처의 예카테리나 궁전에 진입했습니다. 그곳에는 조각된 패널, 호박 상감, 그리고 금박 장식으로 꾸며진 호박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18세기 선물이었고 문화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1941년에 독일군은 호박방을 조각조각 해체했습니다. 모든 것은 상자에 포장되어 코에니 히스베르크로 보내졌고 그곳의 성박물관에 설치되었습니다. 한동안 전시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소련 당국은 그 행방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폭격 중에 파괴되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보고서에서는 연합군이 도착하기 전에 제거되었을 수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오늘날까지 무엇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수년에 걸쳐 원본 패널을 찾기 위한 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광산, 벙커, 침몰한 배,
그리고 옛 피난처들이 탐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도 중 어느 것도 결정적인 결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사람들과 관련된 저주, 사고, 죽음에 대한 이론들이 퍼지면서 미스터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언론에 유포되었지만 문서적 근거는 없습니다. 2003년에 러시아는 호박방의 정확한 재건축본을 공개했습니다. 이 작업은 수십 년이 걸렸으며 옛 사진들을 참고 자료로 사용했습니다. 새로운 버전은 원본이 있었던 바로 그 궁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원본 호박방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소장품에 흩어진 조각들은 있지만 전체 세트의 위치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탐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호박방의 실종은 전쟁 중 사라진 문화유산 중 가장 잘 알려진 사례 중 하나입니다. 사실, 소문, 그리고 문서적 공백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론의 수는 계속 늘어났지만 어느 것도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재건축된 버전은 매년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약탈되었고 무엇을 회수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잠수함 U-864호 1945년 2월 독일 잠수함 U-864호는 특별한 임무를 띠고 항구를 떠났습니다. 그 임무는 군사 물자를 일본으로 수송하는 것이었습니다. 화물에는 비행기 부품, 설계도, 그리고 특정 산업 공정의 귀중한 금속인 수백 병이 실려 있었습니다. 잠수함은 장거리 항해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북해를 항해하여 노르웨이 해안으로 향했습니다. 계획은 통제된 해역을 통과하고 적의 순찰을 피하며 감지되지 않고 화물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항해는 중단되었습니다. 영국 잠수함 MSM 벤처러가 U-864호를 탐지하고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두 잠수함 모두 잠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전쟁 전체에서 완전히 잠수해 있던 두 척의 배 사이에서 벌어진 유일한 해저 전투였습니다. 조용한 추격 끝에 MSM 벤처러는 어뢰 4발을 발사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명중했습니다. U-864호는 두 동강이나 노르웨이 해안 근처에서 모든 화물과 함께 침몰했습니다. 승무원 중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몇 년 후 정확한 난파 지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잔해를 조사한 결과 손상된 화물에서 수은이 천천히 유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해양 환경의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노르웨이 당국은 다양한 해결책을 평가했습니다. 일부는 화물을 제거할 것을 제안했고 다른 일부는 현장을 봉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금속이 계속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잠수함을 특수보호층으로 덮기로 결정했습니다. U-864호 사건은 전쟁 마지막 몇 달 동안에도 추축국 간의 기술 협력 시도를 보여줍니다. 또한 단 하나의 사건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결과를 어떻게 남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난파 현장은 계속 감시되고 있습니다. 센서가 오염 수준을 제어합니다. 비밀 임무였어야 할 U-864호는 분쟁 중 가장 특이한 해군 작전 중 하나이자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몇 안 되는 작전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베를린 벙커. 베를린 중심부 옛 총리관저 아래에 나치 정권은 히틀러와 그의 측근들을 위한 지하 복합 단지를 건설했습니다. 이곳은 퓨러 벙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공사는 193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고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확장되었습니다. 벙커는 수미터의 콘크리트와 방탄문으로 보호되는 연결된 방들의 네트워크였습니다. 침실, 사무실, 회의실, 창고, 그리고 직원 공간을 포함했습니다. 넓거나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무거웠고 습기는 끊이지 않았으며 폐쇄감은 명확했습니다. 히틀러는 1945년 1월에 그곳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도시는 포위되었고 소련군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명령을 내리고 보고를 받고 분쟁의 마지막 날까지 회의를 가졌습니다. 벙커 내부의 분위기는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통신은 간헐적이었습니다. 전선 통제가 상실되면서 병력을 재편성하려는 필사적인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4월 30일 히틀러와 그의 배우자 에바 브라운은 벙커에서 사망했습니다.
얼마 전 여러 관리들은 문서를 파괴하고 기록을 불태우고 장비를 비활성화했습니다. 소련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일부가 불타고 버려진 채 손상된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전후 그곳은 봉인되었습니다. 벙커의 일부는 파괴되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그 지역은 새로운 건물들로 덮였습니다. 오랫동안 표지판이나 표식은 없었습니다. 수십 년 후에야 작은 정보 표지판으로 그 장소가 표시되었습니다. 오늘날 베를린의 벙커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주차장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접근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결정은 그곳이 숭배나 기념 장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벙커는 정권의 마지막 피난처였습니다. 그곳에서 최종 붕괴가 목격되었습니다. 내부에서 직접적인 전투는 없었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독일 역사에서 한 시대의 끝을 알렸습니다. 전쟁 마지막 해 동안 제3제국은 오래 지속되거나 발견될 의도가 없었던 공간, 구조물, 프로젝트를 건설했습니다. 일부 장소는 비밀리에 운영될 유일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장소는 용도를 알기 전에 해체되거나 봉인되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은 부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경로를 벗어나 운영되었고 명확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한 장소 중 많은 곳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꺼번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건축 잔해, 기록 조각, 무너진 터널 또는 지하에 숨겨진 화물과 같은 흩어진 조각들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발견은 우연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오랜 조사 끝에 밝혀졌습니다. 폐허는 숲속, 버려진 광산 또는 현대적인 건물 아래에서 나타났습니다. 문서는 창고, 개인 소장품 또는 잘못 분류된 기록 보관소에서 나왔습니다. 발견된 것은 기술이나 물류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승인되지 않은 결정, 증거, 이전 및 개발을 숨기기 위해 설계된 병렬 네트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단일한 형태나 단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수많은 조각들로 그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지만 아직 탐사되지 않은 지역과 기밀 문서들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장소가 확인된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알려진 것은 그림자 속에서 기능했던 것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여전히 흩어져 있거나 묻혀 있거나 해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